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양 고대사의 마지막인 로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고 이번 시간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랑 서양 고대사 공부하고 있고요. 그 서양 고대사의 두 가지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그리스 헬레니즘, 두 번째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와 헬레니즘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하는 거, 다음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발전을 솔, 페, 클, 페로 나누어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내용이었고요.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그쵸,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동서융합 정책. 그래서 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동방식 전제군 주제를 도입을 하는 거 공부했고요. 헬레니즘 문화하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세계시민주의, 개인주의.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세계시민이다, 나는 이제 통합된 세계시민이다 라고 하는 의식과 함께 동시에 그 통일된 세계시민 속에서 나 개인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개인주의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뭐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뭐 유클리드 기하 등등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로마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로마. 자,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마는 가장 중요한 게 로마의 정치 체제를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구분해서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놓치면 로마파 전체가 꼬여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로마의 정치는 크게 세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몇 단계요? 네, 3단계요. 일단 로마는 첫 시작은 왕정이었어요. 근데 이 왕정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화정을 여러분들이 뭐랑 뭐로 구분하셔야 되냐? 공화정 초기와 공화정,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공화정 초기와, 공화정 말기로 나누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공화정 초기 때는 여러분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 원래 로마의 그 공화정은 왕정을 무너뜨렸던 철저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다가 평민들의 참여가 늘고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어떻게 해서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고 평민권이 성장해서 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어가는가가 이 초기 공화정의 핵심이고요. 다음에 공화정이 어떻게 말기로 넘어가게 되느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걸 겪어요.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지중해의 지배권을 두고 페니키아의 식민도시인 카르타고랑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 이후에 공화정 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화정은 무너지고 이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제정 역시 여러분이 초기와 말기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화정의 문을 닫고 실질적인 제정의 시작을 열었던 옥타비아누스, 평가원이 사랑한 남자죠. 옥타비아누스와 그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어 로마 제정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오현제 시대, 팍스 로마나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군인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로마가 되게 혼란에 빠집니다. 군인 황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불꽃, 로마의 응급 환자인 로마를 살리기 위한 의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디콘테 라인이라고 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디콘테 라인. 이 디콘테 라인 같은 경우는 옥타비아누스랑 비교해서 되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할 건 로마는 왕정, 공화정, 제정 이 3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과 이 공화정은 초기와 말기, 제정도 초기와 말기로 나누어서 이 단계별로 어떠한 변화 과정과 특징들을 보이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틀을 묻는 문제가 연표형 문제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인물 문제라 그러면 이 제정 시기에 옥타비아누스, 제정 초기 옥타비아누스와 제정 말기의 디콘테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기출문제 옥타비아누스가 많이 나와 보이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문제 나올 때도 선지는 디콘테,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가 섞여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임 프린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왕정,
그리고 이 로마 공화정, 그 공화정도 공화정 초기, 공화정 말기 이렇게 나눠놨고요. 난 제정으로 넘어와서도 제정 초기와 말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틀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제 왕정이었다가 로마가 곧 왕이 쫓겨나고 이 권력은 귀족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초기의 공화정은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어요.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 하면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원로원과 집정관이에요. 뭐라고요? 원로원과 집정관. 자, 이제 귀족 왕을 몰아내고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대표가 필요하겠죠. 그 귀족 중심 공화정의 대표가 바로 집정관이에요. 아르칸 집정관입니다. 이 집정관의 특이한 게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정관이 약간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관의 위치에 있는데 특이한 건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거죠. 왜 2명을 놨을까? 1명이면 사실상 왕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을 두고 서로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딱 2명을 둔 거야. 임기도 1년으로 딱 놔두고 2명을 뽑아서 서로 간의 견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집정관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만 결정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집정관을 견제도 하면서 동시에 또 이 집정관에게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의견을 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또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의결기구로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회 비슷한 존재예요. 원로원이 있습니다. 이 원로원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건데 이 원로원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일단 이 집정관 임기가 끝나면 그 전직 집정관은 원로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로원에 있는 멤버들의 말을 현직 집정관이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다 자기들 선배들이고 전직 은퇴한 집정관들이니까 그만큼 국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 전직 집정관과 함께 로마에 굉장히 검증된 난다긴다는 엘리트 귀족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는 집정관과 원로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끌고 갔다라는 거야. 이 집정관 원로원은 아테네 민주전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로마 공화정에 나오는 키워드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라요. 야, 그랬는데 이런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어떻게 해서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 평민들의 참여가 늘고 평민권이 성장했느냐? 이건 여러분이 아테네 민주전체랑 똑같아요. 뭐의 등장? 중장보병. 로마도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군역의 의무를 진 자만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군대에 참전할 때는 본인의 무장을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뭐 초기에 전차가 중심이 된 전투 때만 해도 이 전차로 무장할 수 있는 소수의 귀족들만이 전차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참정권을 얻었는데 이제 이 사회 규모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전차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뭐가 필요해? 보병이 필요해. 그것도 완전 무장한 중장 보병.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이제 군대에 주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장보병으로 참여한 평민들이 뭐려고 해요? 네,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테네에서는 폴페 클페였고요. 로마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공화정 초기 평민들의 참여가 늘고 평민권이 성장하는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평민의 참여가 늘어서 평민권의 성장으로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이 공화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총 1, 2, 3, 4, 5 5단계로 나누어서 이 평민권의 성장 과정을 볼 건데 이 5단계는 풀팩클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어떻게 해서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하느냐, 어떻게 평민 참여가 늘고 평민권이 성장하느냐 5단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산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성산 사건. 홀리 마운틴.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스럽게 생각하는 성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산이 지금 왜 나오냐? 이 평민들이 지금 이 귀족들에게 이 중장보병으로 무장한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귀족들이 안 줘요, 이 참정권을. 그러니까 평민들이 참정권 달라 요구하다가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 참정권 안 줘? 그러면 우린 더 이상 로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파업을 선언한 거야. 그래서 이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무장한 다음에 이 성산에 올라가서 파업을 선언한 거야. 우리한테 참정권 안 주면 우리는 로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장보병이 없으면 나라를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결국에 항복을 한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성산 사건, 성산 철수라고 부릅니다.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던 성산 사건의 결과 로마에는 호민관과 평민회가 설치돼요. 자, 성산 사건의 결과 로마에 뭐가 설치된다고요? 호민관과 평민회가 설치됩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설치됩니다. 자, 뭐라고요? 호민관. 호, 지킬 호, 민, 평민, 민. 바로 평민을 보호하는 관직이라는 거예요. 평민을 보호하는 관직. 이 호민관은 평민의 의장이고 평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평민들을 보호하느냐. 지금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상징하는 게 최고행정관이 집정관과 그 은퇴한 집정관들과 귀족들의 모임인 원로원 이 두 개잖아요. 호민관은 그 원로원과 집정관 결정이 평민들의 이권을 침해한다. 평민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 그러면 그 원로원과 집정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간섭권이라 그래요. 엄청난 권한이죠. 원로원과 집정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 바로 호민관입니다. 이 호민관이 이제 성산사건의 결과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호민관 하면 성산사건의 결과 만들어진 관직이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원로원 집정관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의 모임인 원로원에 대비되는 단체로서 평민들의 모임인 평민의 권익단체 평민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랬다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평민들을 완전하게 동등하게 대접해주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봐봐. 가부개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신분제가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귀족들이 평민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래서 평민들이 이거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명확하게 글로써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평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글로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12표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법이라고 했죠? 12표법.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치, 말이 아니라 글로 명확히 명시했다는 거야. 바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 그 전까지는 이런 글로 된 법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관습법이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성문법이 된 거예요. 관습법의 성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견제하고 평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평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법으로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요? 리키니우스법. 리키니우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집정관 이름을 딴 거예요. 자, 로마의 최고 행정관의 자리가 집정관이잖아요. 이 집정관은 몇 명 뽑죠? 2명 뽑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집정관은 다 누구만 임명됐어요? 그쵸. 귀족들만 임명이 되었단 말이야. 그죠? 그게 평민들이 말하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자리를 귀족들만 해먹냐?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어디서? 우리 평민에서 뽑아달라. 그래서 집정관 2명 중 1명을 어디에서? 평민층에서 선발하는 게 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평민권 성장의 마침표를 찍은 게 바로 호르텐시우스법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성산사건의 결과 집정관과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호민관이 만들어졌고 또 아까 원로원과 대비되는 평민들의 단체인 그렇지 평민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평민회가 별다른 힘이 없었어요. 그전까지 평민회는 그냥 건의사항을 말하는 정도였어. 근데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 평민회에게도 힘을 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민회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라고 결정한 게 바로 호르텐시우스법이야. 그럼 어떻게 법적 효력을 지니냐? 원로원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평민회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어. 그럼 그 결정은 평민회가 우리 평민회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어. 그럼 그 결정은 원로원이 오케이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자, 이 말은 뭐죠? 이제 평민회가 뭘 가진 거야? 그치? 입법권을 지닌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호르텐시우스법까지 본다면 평민과 귀족이 어때, 얘들아? 그래, 더 이상 차별이 없어. 완전 동등한 존재예요. 이제 평민과 귀족은 법률상, 형식상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민이 귀족과 법률상, 형식상 동등한 권리를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한 이 성산 평민들의 참정권 요구인 성산 사건, 그리고 성산 사건 결과
원로원 집정관 결정의 거부권을 가지는 호민관이 설치되고 평민의 권익단체인 평민회가 설치되었다는 거. 그리고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 제정. 그리고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회에서 뽑아라, 리키니우스법. 마지막으로 평민회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호르텐시우스법, 평민의 입법권이죠. 이 5단계 과정이 바로 평민의 참여가 느는 평민권의 성장,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바뀌는 이 정치적 발전 과정입니다. 알겠죠? 이 공화정 초기 하면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로마 역사에선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와요. 왜냐? 지금 봐봐요. 여러분이 로마를 위해 싸우는 이 중장보병들이야. 이 중장보병들은 결국 로마의 평민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자영농이자 중장보병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땅을 농사지으면서 그 돈으로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해서 로마를 위해 싸우는 중장보병이란 말이야. 평민들은 자영농이자 중장보병입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의 자영농이자 중장보병이라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 평민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의 권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그지? 그 마지막 호르텐시우스법 봐봐. 이제 여러분은 법률상 귀족과 아무런 차별 없는 동등한 존재가 된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동시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뿜뿜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 조국 로마에 대한 애정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랑하는 나라,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국을 위해서 당연히 목숨 걸고 싸우겠죠. 특히 내 권리가 보장될 거면은 이 나라가 계속해 발전을 해야 돼. 그죠? 나라가 망하거나 하면 내 권리도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은 이 평민, 자영농, 중장보병들이 로마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로마의 덩치가 점점점 커져. 그래서 로마는 이 중장보병들의 활약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화정 초기 평민권의 성장, 평민 참여가 늘어나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 발전과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다. 정치 발전은 뭐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민권의 성장이야. 성산사건, 호민관 평민의 설치, 12법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 평민권의 성장, 정치 발전과 영토 확장. 바로 뭐? 어딜 통일했다? 이탈리아 반도 통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호르텐시우스법이 통과될 즈음에서 로마는 이제 더 이상 그 도시 로마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지배자가 된 거야. 이렇게 평민권의 성장, 정치 발전과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이라는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게 바로 이 공화정 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화정이 이 초기에서 말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공화정이 초기에서 말기로 넘어오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뭐라 그랬죠? 네,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전쟁입니다. 그럼 포에니 전쟁은 누가 싸운 거냐? 바로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운 거예요. 로마랑 누구? 카르타고. 어디서 들어봤죠? 그쵸. 페리키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우리 초기에 4대 문명 공부할 때, 지중해 문명 공부하면서 4대 문명에 안 들어가는 곁가지로 히타이트, 헤브라이, 그리고 페니키아 배웠잖아. 이 페니키아가 어떤 애들이요? 해상무역 민족. 그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표본 문자를 만들었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표본 문자가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다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무역 거점으로 북아프리카에 만든 게 카르타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페니키아는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 카르타고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왜 둘이 싸웠느냐?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 8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포에니 전쟁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자인 로마가 있고요. 여기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카르타고가 있죠. 이제 로마의 덩치가 커지면서 이 둘이 이제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야. 지정학적으로. 뭘 놓고 싸우냐? 여기 이 지중해의 주도권을 두고 로마랑 카르타고가 붙게 된 겁니다. 무려 100년 넘는 시간 동안 3번에 걸쳐 싸우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예요. 이때 바로 로마는 멸망 직전까지 몰리거든요.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한니발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을 뽑으라 그러면 항상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동서양을 모두 막론해서 항상 최상위권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니발이에요. 자, 이 한니발은 한쪽 눈이 없는 애꾸였는데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장군 집안이야. 이 사람 아버지가 1차 포에니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로마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 반드시 아버지의 복수, 우리 조국의 복수를 하겠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신전에다가 맹세했거든. 내 남은 한쪽 눈을 파내서라도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바쳐서라도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나 무엇이든 하겠다 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한니발이 어떻게 로마를 위기에 빠뜨렸냐? 로마에게 정면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4만 명의 무장한 중장보병과 코끼리 부대, 전투 코끼리 300마리 데리고 로마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탈리아 위에 스위스가 있잖아요. 그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산이 뭐죠? 알프스산이잖아요. 그 알프스산을 넘어와서 로마를 쳐요. 그 어마어마하죠. 완전 무장한 군인들과 그 30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그 시대에 길도 안 뚫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넘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전략 전사의 천재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로마를 이겨. 그래서 로마가 멸망 직전까지 몰리는데 이때 로마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스키피오예요. 스키피오. 이제 스키피오가 로마군을 이끄는데 이 사람은 더 대단해. 한니발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군대를 끌고 바다 건너 카르타고 본거지를 칩니다. 치킨 게임을 하자 이거죠. 야, 누가 상대 본거지까지 먼저 가나 한번 게임해볼까? 쫄리면 죽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카르타고가 먼저 이제 손을 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카르타고가 로마의 원정가 있는 한니발에게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지금 본토가 무너지게 생겼다. 돌아와달라. 이래서 한니발이 로마를 코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회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친 이 한니발의 군대를 스키피오의 로마군이 괴멸시키면서 결국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 결과 물론 한니발이 패배한 이후에 한 번 더 싸우긴 하지만 3차는 별로 사실상 로마가 카르타고를 사형 선고 내리는 느낌이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 3번에 걸친 이 포이네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그 전쟁 결과 로마는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 포이네 전쟁 결과 로마가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이 문장이 되게 잘 나와요. 마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가 그리스에게의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문장이 잘 나온다는 것처럼 이 포이네 전쟁 이후에 로마가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문장,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세력으로 넓혀서 이후에 마케도니아란 그리스로 정복을 하고 지중해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포이네 전쟁 이후에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전쟁에 이기면 나라가 발전할 거라 생각을 하죠. 이 전쟁에 많은 전리품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역사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거 들어봤나요? 승자의 저주가 뭐냐면 전쟁에 이긴 승자에게 저주가 내린 것처럼 전쟁 이후에 오히려 이긴 나라가 이제 몰락해가는, 그걸 승자의 저주라 그래. 이 승자의 저주가 이때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전쟁 이후에 로마 공화정은 위기에 빠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포이네 이겼잖아. 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공화정이 위기에 빠졌느냐? 이 전쟁 이후에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이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를 우리가 속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포이네 전쟁 이후에 획득한 수많은 속주, 식민지로부터 값싼 곡물과 노예가 로마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전쟁 끝나고 식민지 속주가 늘고 그 식민지로부터 노예랑 곡물이 들어오면, 값싼 곡물이 들어오면 이거 로마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로마 공화정을 떠받드는 기둥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무장한 중장보병, 평민 자영농이란 말이야.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해서 로마를 위해 싸우는 이 자영농, 로마의 평민, 자영농이자 중장보병인 이 로마의 평민들이란 말이야. 얘들 자영농이거든요, 여러분들. 얘들이 지금 이제 로마를 떠받든 기둥이고 얘들이 지금 로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 근데 전쟁 이후에 이 속주로부터 노예랑 곡물이 마구 들어오면 누가 몰락할까요? 네, 이 로마의 기둥인 자영농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이건 당연한 거죠. 자영농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더 이상 자기가 농사 지은 게 시장에 팔려 안 팔려? 안 팔립니다. 속주에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곡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니까 시장 경쟁, 가격 경쟁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농들이 와르르 몰락합니다. 또 이 전쟁이 너무 길었어, 얘들아. 100년 넘는 시간 동안 3번을 싸웠잖아. 이 전쟁 날 때마다 이 로마의 자영농들은 중장보병으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100년 동안. 그럼 자기가 이 자영농이, 이 중장보병이 전쟁 나간 사이에 그들의 고향은, 그들의 농토는, 그들의 가족은 누가 돌봐줍니까?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터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의 농토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황폐화되어 있고 자기 아내랑 자식들은 굶고 있는 거야.
그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빠가 내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안 다시 내가 살릴게 하고 농사 지어봤자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농들이 몰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농들은 자기 땅을 헐값에 내놓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사들여? 이제 귀족이랑 부자들이 아싸! 이러고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푸니 전쟁으로 숙주가 늘고 이 숙주로부터 노예랑 곡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자영농들은 결국 몰락하게 되고 이 자영농들의 토지는 이 몇몇 소수의 귀족과 부자들이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귀족과 부자들은 이 몰락한 자영농으로부터 이 매입한 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결성하게 돼요. 이제 로마는 건실한 자영농,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라 몇몇 소수의 귀족과 부자들이 대규모 토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도 없는 이런 빈부격차의 사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농장, 누굴 시켜서 농사 지을까요? 그쵸, 공짜 노동력이 있죠. 노예들. 석주로도 들어온 노예들. 그래서 노예를 이용해서 이 대농장을 경영하는데 이걸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다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라티푼디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유행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로마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공화정, 이제 이 포이니 전쟁을 계기로 공화정 말기로 들어옵니다. 그 기준은 자영농의 몰락. 공화정이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공화정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공화정이 위기에 빠졌죠? 왜 자영농이 몰락했죠? 네. 포이니 전쟁 이후에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과 노예가 마구마구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뭐가 유행하게 돼요? 네. 몇몇 소수 귀족들과 부자들이 대규모 토지를 변경해서 대농장을 만들고 이걸 뭘 가지고? 노예노동에 기반해서 경영하게 되는 이 노예노동에 기반한 노예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유행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로마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 로마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농을 살려야 한다. 했던 게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형이고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동생인데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내건 정책이 중요합니다.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 로마의 대다수의 자영농들이 자영농이 아니게 되었다. 자영농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자영농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지금 우리 대다수의 자영농들은 몰락해서 자기 땅을 소수의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다 팔아치워버렸다. 그 대부분 농민들은 지금 자기가 경작할 땅 없이 떠돌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살리려면은 그들을 다시 자영농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땅 없이 떠드는 이 불쌍한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럼 그들에게 뭘 나눠줘야 한다? 토지를 나눠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소수의 몇몇 귀족과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농지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정합니다. 국가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 맥시멈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 국가가 정한 그 상한선, 맥시멈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가 다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레퍼토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국가가 토지 소유의 제한, 맥시멈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분배한다라는 거. 그치, 작년에 한국사 배울 때 이승만 조건의 농지개혁 있잖아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3정보라고 하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3정보 이상의 토지는 정부가 유상 매입해서 유상 분배한다. 그건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렇게 유력자의 공유지 과다 점유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그 초과하는 토지를 다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자영농을 육성하겠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평민들에겐 좋지만 여러분이 포이니 전쟁으로 그 전쟁이 길어진 틈을 타서 몰락한 자영농으로부터 온갖 수단을 통해서 뭐 돈을 주고 사건, 후드러 패건, 고리대를 쓰건 하여튼 그런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지주라 생각해봐. 이거 좋아요? 싫죠. 내가 내 돈 내고 내 노력으로 만든 땅인데 말이야. 어디 이걸 다시 나눠줘?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반대파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그 형의 뜻을 이어서 그 동생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애들 다 호민관이었어요, 얘들아. 자, 이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로마에 굶어 죽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아직 땅을 뺏기지 않은, 아직 땅을 팔지 않은 이 자영농들도 망하기 직전이다. 왜? 자영농들은 농사를 지어봤자 팔리지가 않아요. 왜? 속주에서 값싼 곡물이 마구 들어오니까.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얘들도 결국 망해서 땅을 팔고 떠돌지 않겠냐. 그럼 또 빈민이 돼가지고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굶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국가가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자영농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쌀을 사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영농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 그 값싼 곡물 라티푼디움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이 자영농이 농사를 지으면 그 자영농이 지은 농작물을 시장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게 책임지고 사줘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농민들이 농사 지은 거를 비싸게 사주고 그 비싸게 사들인 곡물을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빈민들에게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저렴하게 곡물을 제공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영농에게 비싸게 국가가 쌀을 사들여서 빈민들에게 저렴하게 분배하자. 이게 바로 곡물법이에요. 곡물법. 자,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반대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동생도 실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라쿠스 형제 하면은 이 농지법과 곡물법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라쿠스 형제가 이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내건 연설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나옵니다. 여기 9번 9쪽에 넘어와 보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사료가 나오죠. 이 형이었던 농지법을 주장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문입니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시험뿐만 아니라 읽으면 참 가슴 뭉클해요. 저는 이게 진짜 호민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세요.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우리 로마의 이 자영농 시민들은 햇볕과 공기밖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히 싸웠고 용감히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은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 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지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토지의 과다 소유 그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걸 초과하는 토지를 국가가 이제 농민들에게 배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자는 거였죠. 아무튼 물론 그라쿠스 형제의 이 농지법 공부법은 실패했지만 이 그라쿠스 형제가 던진 이 목소리는 로마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는 둘로 쪼개집니다. 맞다. 그라쿠스 형제가 맞다. 평민들을 살려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평민파와 뭔 소리냐 우리 귀족이 뭘 잘못했냐 하는 귀족의 이권을 보호하는 귀족파.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 이후에 로마는 귀족파랑 평민파로 나눠져서 크나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동맹시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로마가 영토를 구분하는 기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선생님이 좀 지도를 못 그리기는 하지만요. 여기 우리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탈리아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너무 작게 그렸나? 자, 우리 이렇게 로마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탈리아가 있다고 쳐요. 자,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 수도가 로마죠.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거는 수도인 이 도시 로마, 이 도시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기도 하고요.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화정 초기 때 봤죠.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평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동시에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도시 로마에서 시작했는데 영토가 어디로 넓어집니까? 그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로마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점이었던 도시 로마와 공화정 초기에 확장했던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이 로마뿐만 아니라 도시 로마뿐만 아니라 확장된 이탈리아 반도. 이 전체가 이제 로마 본토라 그래요. 로마 본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땅.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획득한 땅. 정확히 말하면 그쵸.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로마가 획득한 땅들을 다 뭐라 그래? 그치, 다 속주라 그래요, 속주. 얘들은 식민지죠, 식민지. 자, 근데 로마는 시민권을 어떻게 분배했냐? 일단, 이 로마의 모든 알파이즈 오메가죠. 로마의 시작점이 되는 이 도시 로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이탈리아 반도 있죠. 이 나머지 이탈리아 반도.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 동맹시라 불렀어요, 동맹시.
그러니까 동맹일 뿐이라 이거야. 얘들은 시민권을 안 줍니다. 근데 얘들은 그나마나 나머지 땅은 아예 속주 식민지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이 시민권을 가진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동맹시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로마에게 몰려고 하는 거야. 야, 우리도 같은 로마 본토인이잖아. 우리도 시민권 줘. 하고 일으킨 게 바로 동맹시 전쟁이에요. 동맹시가 시민권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을 로마가 이겨요. 로마가 나머지 동맹시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과적으로 로마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 오케이. 우리 너희까지 인정해줄게. 해서 전쟁에서 로마는 이겼지만 그들의 동맹시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결과적으로 동맹시도 시민권을 가지게 돼.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로마 시민으로 대접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정 말기에 가면은 이 속주 식민지인들에게도 시민권이 분배되는데 그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이탈리아 반도까지 시민권이 확장된 겁니다. 자, 이게 동맹시 전쟁이고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었어요. 진짜 큰 위기는 요겁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 앞서 말한 동맹시 전쟁은 모든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 4종 세계사 교과 중에 한 군데선가 나와요. 근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에 4종 교과서 전체 다 나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누구냐? 아까 선생님이 이탈리아 본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속주라 그랬죠. 식민지. 포니 전쟁 이후에 확제했잖아. 그리고 포니 전쟁 이후에 이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과 노예가 마구마구 로마로 쏟아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 속주로부터 들어온 노예들을 이용한 노예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유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노동력으로 라티푼디움의 노동력으로 쓰고도 이 노예들이 남아 도는 거야. 그래서 이 남는 노예들을 또 어디에 동원했냐? 로마인들의 엔터테이너에 동원합니다. 연예인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놀잇감으로. 이때는 뭐 게임도 유튜브도 없던 시대잖아. 그 사람들의 어떤 오락거리로 썼냐?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이 잡아온 포로들을 싸움을 시키는 거야. 옛부터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력적 본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속주에서 잡아온 이 노예들을 무장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죽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놈만 살려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전, 나중에는 팀전, 토너먼트전, 별거 다 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짐승이랑도 싸움을 붙입니다. 사자, 곰, 호랑이랑도 싸워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노예들이 서로 막 팔다리 잘려나가면서 피 흘리고 싸우고 죽는 걸 보고 로마 시민들을 깔깔깔깔 대고 웃고 즐겼던 거야. 이런 노예들을 뭐라 부르냐? 검투사라 그래요. 검투사. 이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는 출신 지역이 어딘지 몰라. 이 사람이 어느 속주 출신인지 모릅니다. 본명도 뭔지 몰라요. 아무튼 속주에서 잡혀온 노예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검투사로서 로마 시민의 유흥거리로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동료 검투사 노예들과 함께 그 검투 양성소를 탈출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 나오죠.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의 카푸아 지방의 검투 노예였는데 BC 73년에 70명의 동료들과 함께 탈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람은 단순히 탈출했다 도망치다가 아니었어요. 전국 곳곳을 돌면서 검투사 양성소를 습격해서 자기처럼 노예 생활하고 있던 검투노예들을 풀어주고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7만 명까지 늘어나요. 근데 이 7만 명이 그냥 7만 명이 아니야. 목숨 걸고 사자, 곰, 호랑이랑도 싸워서 살아남았던 정말 베테랑 살인기계들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로마에 대한 원한이라면 뒤처지지 않는 로마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검투노예 7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로마 전역을 휩쓸어요. 그래서 이 반란이 3년을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할 때 이제 공을 세웠던 게 뒤에 나올 삼두 정치의 일원이었던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예요.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로마가 참 이걸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동맹시 전쟁은 진압을 했지만 동맹시의 시민권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이 노예들이 일으킨 거잖아. 관용이 없습니다. 그 로마에 아피아가도라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나중에 문화할 때 배우겠지만 길을 굉장히 깔끔하게 닫거든. 이 아피아가도는 수도인 로마에서 이 카푸아까지 깔려있는 한 200km 정도에 달하는 길이야. 이 길 양옆으로 이 반란으로 잡아들인 이 수만 명의 노예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쫙 전시하듯이 이 길 양옆으로 십자가의 노예들을 확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우리 로마에게 수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가 드라마로 나왔었죠, 미드로. 그때 이제 마지막 장면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죽어갈 때 동료들이 주변에서 스파르타쿠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스파르타쿠스가 내 이름은 스파르타쿠스가 아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인들이 이 사람을 부르던 명칭이었어. 내 진짜 이름은 하고 말하려다가 다 말하지 못하고 죽는 걸로 끝나요. 이름도 출신 지역으로 모르지만 그의 반란은 로마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으로 로마는 완전히 혼란기에 빠져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포이니 전쟁 이후에 로마 공화정에 위기가 찾아왔죠. 그죠? 그리고 이 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해보겠다고 그라코스 형제가 농지법과 곡물법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는 귀족파랑 평민파로 나누어져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동맹시전쟁, 스파르타쿠스의 난까지 일어나니까 로마가 완전 이제 진짜 대혼돈의 시기 온 거야. 원래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누가 힘을 잡게 되죠? 그죠? 실질적인 무력,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돼. 그러면서 3명의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니 이게 바로 1차 삼두 정치입니다.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삼두, 쓰리 헤드, 머리가 3개라는 거야. 이 3명이 로마를 이끌어간다는 건데, 이 쓰리 헤드, 3명의 머리가 뭐냐? 누구냐?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군인 출신의 정치가라 그래서 군인 정치가라 불러요. 이 사람들 다 군 사령관이야. 실질적인 무력이 있으니까 이 혼란한 시기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삼두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군인 정치가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 나중에 로마 제정 말기에 가면 군인들이 황제를 해먹는 군인왕제 시대가 들어오게 돼요. 이 군인왕제라는 용어는 로마 제정에 나오는 거고, 지금은 삼두 정치는 군인 정치가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군인 정치가 군인 황제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근데 이 3명이 이제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야, 우리 3명만 잘 지내면 로마가 우리 거다. 우리 3명이서 싸우지 말고 권력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 했던 게 삼두 정치야. 처음에는 어화둥둥 잘 지내. 근데 이 3명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힘이 약했던 게 크라소스였어요. 근데 크라소스가 조급한 마음이 든 거야. 내가 이 2명한테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한테 밀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리한 원정을 떠납니다. 어디로? 이란계 유목민족이 만든 파르티아로 무리한 원정을 감행합니다. 그 원정에서 크라소스가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카르의 전투입니다. 파르티아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이 카르의 전투로 크라소스가 사망하면서 1차 삼두 정치는 끝나게 돼요. 왜? 자, 봐봐. 3명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이 맞았지만 크라소스가 죽고 지금 둘만 남았잖아. 둘만 남으면 어떤 생각하게 되죠? 얘만 없으면 내가 로마의 지배자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 그러니까 크라소스가 카르의 전투로 탈락하게 되고, 남아있던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카이사르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후부터 이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독재자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로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죠? 공화정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카이사르는 누가 봐도 이 공화정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공화정을 끝장내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는 사람이거든. 카이사르도 그걸 숨기지 않아요. 본인의 그 권력 욕심을 전혀 숨기지 않아.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견제하던, 이 공화정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던 카이사르의 경쟁자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출근하다가 허무하게 암살당하게 돼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카이사르에게 막 칼빵을 놓거든요. 칼을 막 찔러. 그 막 카이사르가 자기를 막 칼로 찌르는 사람들을 보다가 누굴 발견하게 되냐? 브루투스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 카이사르의 연인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엄청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걸 보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말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죽었어. 자, 봐봐. 1차 삼두 정치의 최종 승자가 카이사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권력이 지금 카이사르에게 모여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로마의 권력을 손에 쥔 카이사르가 지금 허무하게 죽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치? 이 카이사르의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서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2차 삼두 정치야.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의 후계자 3명이 나서게 됩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 지내. 우리도 우리 3명이서만 잘 지내면 로마께 우리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권력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와둥둥 잘 지내. 근데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급이 떨어지던 레피도스가 조급한 마음으로 무리술 남발하다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죽진 않고 권력에서 밀려나게 돼요. 자, 또 누가 남았죠?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 둘만 남은 거예요. 이 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그 양아들입니다. 양자예요. 친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누구냐? 카이사르의 혈육은 아니지만 이 카이사르가 군인 출신이라고 했죠. 이 카이사르가 가장 신임하고 아끼던 카이사르의 기병대장이야.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그 정치적인 정통성을 이은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군사적인 정통성을 이은 안토니우스. 이렇게 지금 둘만 남은 거야. 근데 이러면 또 선배들이랑 똑같잖아요. 둘만 남으니까 쟤만 없으면 내가 로마의 지배자? 그럼 또 싸우다가 이게 내분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는 타협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의 절처를 따르지 말자.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우리가 안 싸울 수 있냐. 우리가 가족이 돼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나에게는 누나가 있다. 결혼하지 않은 나의 누이가 있다. 결혼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천남매부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잘 지내. 근데 안토니우스가 그 카이사르의 기병대장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출장 갈 일이 많았어.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어디로 출장을 가게 됐냐? 이집트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토니우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만납니다. 이집트 최고의 미녀. 아니,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미녀로 꼽히는 그녀의 코가 한 치만 낮았어도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로 말하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빠져버려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안토니우스가 누구랑 결혼했죠? 옥타비아누스의 누나랑 결혼했잖아, 얘들아. 근데 안토니우스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나에겐 클레오파트라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누나랑 이혼해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난 열받죠. 이 새끼 뭐하는 거야? 미친놈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되게 좀 요녀, 약간 좀 남자 홀리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꽃뱀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좀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원래 이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상관이었던 카이사르의 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집트로 출장을 갔을 때 이집트가 되게 애매한 위치였거든. 이집트는 로마의 반속주였어. 그러니까 완전한 속주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 독립국도 아니고, 이 로마의 속국이 좀 되어가는 과정?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거야.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카이사르랑 클레오파트라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어. 근데 문제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잖아.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난 여왕이기 전에 카이사르의 아내이고 싶다 이래서 카이사르에게 완전 빠져서 이집트를 완전 등한시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욕 많이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아예 그 카이사르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데리고 본인이 이집트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떠나서 로마로 이사를 갑니다. 카이사르랑 붙어있고 싶어서. 근데 그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거야. 카이사르는 이제 미리 유언장을 써놨었거든.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그 유언장 내용은 쇼킹해요.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완전 흑화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잖아. 카이사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쓸쓸히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흑화한 거야. 내가 이제 이용하겠어. 이래가지고 안토니우스는 작정하고 클레오파트라를 꼬신 거야. 이때부터 이제 흑화한 거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진 거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최종 성자를 놓고 벌어진 악티움 해전이야. 팔라미스 해전이랑 구분해야 돼. 팔라미스 해전은 그 그리스랑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결국 최종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수 있던 이유는 이게 자료로 나오는 사람인데 옥타비아누스 밑에는 정말 전설적인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그리파예요. 아그리파.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을 한 번쯤 그려봤을 석고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그리파의 지휘 덕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티움 해전을 끝으로 결국 로마 공화정은 문을 닫고 로마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로마 공화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로마 공화정은 초기랑 말기로 구분해야 한다. 뭐 로마 공화정 초기는 어떤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이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어떻게 로마가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 평민들의 참여가 늘고 평민권이 성장하는가? 어떻게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해가는가? 이 과정을 성산사건, 호민간 평민의 설치,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는 평민권의 성장, 정치적 발전과 함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영토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하지만 뭘 계기로? 포이니 전쟁을 계기로 로마 공화정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늘어난 숙주에서 값싼 곡물과 노예가 들어오면서 자영농이 몰락하고 라티푼디움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 공화정은 자영농의 몰락과 함께 말기, 위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법, 곡물법을 이야기했지만 실패하고 이후 로마는 귀족파, 평민파로 나눠져서 갈등에 빠지게 된다.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동맹시전쟁, 스파르타쿠스의 난. 특히 얘들아,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1차 선두정치 사이에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1차 선두정치, 2차 선두정치. 최종 승자는 누구?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 여기 오타가 났네요. 리키니우스법의 집정권이 아니라 관입니다. 자, 이렇게 공화정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 제정의 발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